자, 우리 정치권의 대표적인 586 출신 인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 임종석 전 실장. 최근에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임종석 전 실장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인터뷰 요청 많이 받으십니까? 뭐 조금요. 아, 그렇군요.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에 좀 나와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이 소개를 하는 이 발언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선 질문이 우선 한 4년 전에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걸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 사이에 왜 생각이 달라지신 건가요? 예, 우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제도 정치가 아니더라도 제 경험과 이런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 진심이고요. 예. 한 가지는 저는 지난 대선의 그런 결과를 정말 예측을 못했어요. 아, 뭔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가 제도 정치가 아니라도 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제 오판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겪어봤지만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무너질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예. 저뿐만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예. 모두가 뛰어들어서 예. 내년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함으로써 지금의 이 폭주를 멈춰 세우고 예.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예. 그렇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실패가 올 것이다. 그런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갖게 됐고요. 예. 지금은 상당히 소명의식을 갖고 예. 저도 참여해서 총선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입장과 생각이 바뀐 큰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 등장, 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현 정부를 바라보실 때 뭐가 가장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많은데 외교안보와 경제가 결국 문제입니다. 특히 뭐 오늘 여기 MBN이니까요. 예. 경제 꼭 제가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경제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작년 올해 무역 적자가 나는 거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특히나 대중 관계가 예. 중국하고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예. 근데 진단도 하지 않고 대안도 내지 않아요. 한중이 92년에 수교한 이래에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났는데요. 예. 이것은 올해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오면서 한 250억 불 가까이 날아갔어요. 예. 대중 무역에서. 예. 작년에서 올해로 오면서 다시 200억 불 가까이 날아갔어요. 저희가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다가 예. 지금 작년에 477억 불 적자가 났어요. 예. 작년에는 뭐 에너지 값이 폭등해서 그렇다 쳐요. 올해도 지금 150억, 60억 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 원인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퇴출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정부 관계자나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예. 또는 국산화해서 그렇다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야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중국으로 수출이 는 나라도 많고 심지어 EU도 2%대밖에 안 줄었어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도 예. 겨우 1%대 수출 감소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30% 이상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경제적 요인에서 오고 있지 않고 예. 외교 참사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데서 심각하다는 것이고 정부가 이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예. 대중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예. 내년에도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한 1.3% 정도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 예. 내년에도 1%대 성장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이냐. 예. 제가 지금 제일 이 정부에 안타깝고 불만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 네. 비서실장의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자리니까 아마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중국과의 어떤 대중무역, 중국과의 네. 관계 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한다면 경제 관련해서 현 정부 경제정책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것만큼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있습니까? 물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이 위기에 가장 급하고 실질적인 게 예, 대중무역 적자에서 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재작년까지도 우리가 한 300억 불 무역 흑자였어요. 예, 작년에 477억 예. 불 적자, 올해 이제 150억인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그 중국 시장이 이제 우리의 주 동력이었는데 예, 다른 나라는 경기의 영향 정도밖에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 외적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왔느냐? 한번 조금만 돌아보시면 돼요. 지금 경제부총리 내정돼 있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예. 작년 7월에 불을 지폈습니다. 탈중국 선언. 아, 20년 중국 호황이 끝났다. 예, 대한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더니 계속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기조로 밀고 왔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 4월에 로이터 통신에다 급기야 예, 대만 문제는 중국 문제가 아니고 남북 문제 같은 글로벌 이슈다 이래버렸어요. 아, 그 4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예. 이랬습니다. 어,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스페인 총리 예, 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실질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외교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갑자기 무슨 이념 외교에 빠져서 선봉장이 돼서 대한민국 국익을 저는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빨리 예, 대통령이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 못지않게 한국에 중요하고 우리는 오랜 친구다. 예, 모든 부처가 나서서 대중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라. 그리고 기업인들 대동하고 가면 예, 저는 내년에 이 무너지는 흐름을 세우고 뭔가 희망의 근거를 다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이 기조를 내년에 멈춰 세우지 않으면 예, 저는 내년 내후년쯤이면 이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우리 경제에 어딘가는 큰 둑이 터져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하신 듯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정치권 관련 주제로 정치 주제 들어오면 지금 이제 총선 출마 마음을 굳혔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아 지역구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 어디로 나가시는 건가 이게 당연히 따라온 질문이거든요. 그건 좀 어느 마음을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뭐 늘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예, 현재 이 와중에 제가 제 지역구부터 얘기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요. 예, 우선 당과 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예, 당과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우선 존중할 것이고 예. 또 그냥 당의 룰에 의해서 제가 스스로 해야 한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서울 쪽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현역 의원이신 이제 민주당의 이제 586 출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임종석 전 실장께서도 오늘 나오셨는데 대표적인 586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586 관련해서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용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고 예. 저는 수용해야 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0, 40대 후배들은 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일응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586 세대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 그룹으로 퇴출 대상이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해야 될 정치는 아니다. 그건 뺄셈 정치다. 예. 지금은 내년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이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예. 모두가 돌 하나라도 얹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저희 세대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 흐름을 맞서서 싸우는 데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예. 또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후배들에게 해주는 게 예. 더 윈윈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총선 관련해서 이왕이면 한동훈 장관과 대결하고 싶다 이런 뜻도 인터뷰에서 살짝 비치셨는데 왜 하필 한동훈 장관입니까? 대결하고 싶은 제가 대상이? 살짝 한번 이야기한 게 계속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게 이어지는데 귀에 썩 들어온 얘기였거든요. 마음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오면 정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과 총선을 치르고 싶다는 의미로 한 것이었고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저야 예. 좋죠. 바라는 바고요. 원하는 바다 나오세요.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요. 얼마든지요. 한동훈 장관이 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긁지 않은 복권이 또는 반만 긁은 복권이다 그러던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과 실제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나와 보면 정치가 내가 너무 정치를 가볍게 봤구나 하는 뼈저린 반성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예. 이 정권, 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한편으로는 정직한 선택이겠다. 좋아, 심판 받겠다. 예. 예, 내년에 한번 심판 받아 보십시오. 겪어보면 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요 질문도 아마 인터뷰나 주변에서 많이 봐주셨을 거예요. 사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중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위상을 키워준 거 아니냐. 그 결과 결국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책임론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 책임론 주장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예. 아프죠. 그렇지만은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딴 생각을 갖고 다른 길을 가버리면 예.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뭐 아프긴 한데 이명박 정부가 잘해서 박근혜 정부가 또 탄생했던 건 아니질 않습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예.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검찰의 하나회라고 부르고 싶은데 예. 법무부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 구석구석 곳곳까지 예. 돈과 정보와 인사가 흐르는 곳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최근에 어느 국민도 납득 못하실 텐데 과거에 금융감독원장 검사 보낼 때도 그랬죠. 예.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검찰 출신을 보내서 임명해달라. 아니 온 나라를 통제를 받아야 될 행정 권력의 일부인 검찰이 예.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사단을 조직해서 모든 국정을 장악하고 예. 비전문 분야들까지 그렇게 파고들면 그걸 구태타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와서 예.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하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주주들이 약간 물러나서 희생 양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여전히 내부 갈등, 신당 얘기 이게 굉장히 뜨겁게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움직임이 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 상황이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신당설 등으로 좀 뒤숭숭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나서서 조금 수습해 가는 이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문제가 좀 급했을 것이고 국민들은 당연히 총선 시기가 오면 변화와 새 인물을 원합니다. 예. 저는 현재 민주당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께서 예. 이런 소리들을 좀 더 크게 듣고 오. 당내의 통합 그리고 혁신 예.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살신성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예. 그 리더십이 외곽으로도 확장이 돼서 예.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힘을 내고 분발해 주시고 혼자 안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뜻은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 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 또는 이런 형태로 당 지도 체제가 조금 바뀌는 게 총선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 선거도 성립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혼자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이선 퇴진을 걸어버리면 예.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죠. 아. 그것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통합적인 어떤 대책 기구든 예. 또는 조기 선대위에 대한 약속이든 뭐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방법을 구체화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당 상황, 그다음에 경쟁 정당 상황,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쭉 얘기했는데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정치권 인사에서 얼마 전까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 이른바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네. 요거에 대한 어떤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요 수사 상황에서 임 전 실장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론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우선 저와는 조금 무관할 것 같고요. 저한테 그때 검찰이 의심했던 거는 당내에 다른 후보를 뭐 자리를 제시해서 눌러앉힌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모두 뭐 무죄가 났고 또 정책적으로 청와대가 지원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무죄가 나서 예. 원래 검찰이 기획해서 그림을 그렸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상대 후보를 수사하게 하고 뭐 민주당 후보를 밀었다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다만 이른바 하명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예. 1심 재판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거나 기획을 했거나 무슨 수사 지시가 내려간 대목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올라오고 했던 과정을 예. 그거조차도 직권남용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는데 예. 이 부분은 2심, 3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수사 상황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좀 충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당의 큰 어른이시고 또 정신적인 버팀목이신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재옥 대표께서 아주 차분하게 조용하게 잘 이끌어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거나 어떤 특정 인물과 관련돼서 어떤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생각도 혹시 한동훈과의 소위 호흡이 맞은다면 그것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근에 며칠 동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놓고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포함한 또 구성원들이 모여 토론하고요. 오늘은 당의 상임 고문단들이 모여서 윤재옥 권한대행과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그 뒤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참석하신 상임 고문단 멤버 중에 또 한 분은 이순신 장군 상황과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서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그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이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이 시기에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중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배가 12척밖에 안 나왔다. 이걸 한동훈이란 인물에게 맡겨된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사라진 겁니까? 저도 그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 참석을 하셨죠. 네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냐 아니냐 동그라미 X가 아니고 예. 중간에 세모도 많이 있었는데요. 세모? 네, 한동훈이란 인물론 혹은 그 역할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할 자체는 다 필요하다고 네네. 본다. 네. 다만 지금 등판에서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예. 최선의 방안이냐. 저도 그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한동훈 장관이 험지라고 불리는 저희 중랑 의지요. 예. 지원 요새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오. 다만 스크래치 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다. 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임명된 지 3개월 됐습니다. 예. 3개월 임명돼서 중랑 을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후쿠시마 괴담 있었죠. 잼버리 있었죠. 정일성 홍범도 문제 있었죠. 이재명 대표 단식 있었죠.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장관 인사 논란, 최상병 수사 문제, 강서 참패, 메가 서울의 혁신이 자초의 엑스포 실패. 이러한 문제들이 불과 3개월 안에 다 일어났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네. 짧은 세월에 다 있었군요, 정말로 그게.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 3개월이란 압축된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좀 종식하고 과거를 좀 종식하고 새로운 총선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드러내는 예. 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좀 바랬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다른 역할로 좀 미래를 상징하는 과거를 단절하는 이게 아니고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비대위원장보다는 다른 역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요. 예, 좀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예. 그 분위기는 굉장히 당이 좀 살아있고 다양한 예.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의가 모아진다면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도 충분히 이 좀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몇 차례 회의들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근데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접촉을 해서 물어보고 취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더군요.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요. 이 정도면 가닥 잡혔다. 뭐 다른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했어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잠깐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특검법 제가 이후에 받으실 수 어제 제가 있을까요? 드린 말씀에서 특별하게 해석이 열리는 건 없어 보이고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사실상 뭐 국민의힘에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만 남았다.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동안 거침없이 질문받고 뭐 더 질문 없으세요? 이런 반응까지 있었는데 오늘은요. 말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굉장히 뭔가 조심하는 것 같은데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보십니까? 봐야 되겠죠. 강감찬이자 이순신이자 히딩크인 한동훈 장관이 잠깐만요. 누구요? 강감찬 장군에 비유했잖아요.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오늘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변에서 어제 발언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조언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예.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건 비대위원장 배지 달고 난 다음에 얘기하듯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검찰총장이자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한꺼번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른바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 지금 형사부에 배당이 돼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가볍고 많이 나간 거예요. 본인도 지금 그걸 좀 약간 의식했다. 네, 전 주변에선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급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 더 조심하고 더 무게감 있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합니다라고 예.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메시지 관리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조언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하여튼 기정사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이런 모습과 어떤 위상을 보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발언을 좀 다시 기억을 돌려보면은 비슷한 발언이 많이 있었네 이런 말씀들이 꽤 하고 계세요. 그럼 과거에 한동훈, 윤석열 두 인물이 좀 겹치는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묶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굉장히 맥이 닿는 듯한 얘기가 꽤 많이 있었네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네. 보셨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꽤 됩니다, 양이 지금 그 비슷한 대목들이. 근데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그 발언을 인식해서 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판단 또는 가치관이 좀 겹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같은 조직에 있었고 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저런 비슷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직에 오래 계셨던 분은 저 정도 얘기는 비슷하게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그런 뭐 어느 정도의 말투는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윤재옥 뭐 대표 권한대행이 사실 윤재옥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절차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절차상 여러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로 봐서는 윤재옥 권한대행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정말 잡음 없이 임명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들릴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나선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관심은 저는 딱 2주 갈 것 같습니다. 2주요? 네. 그 이유가 2주 후에 이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공관위원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겠죠. 공관위원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언론에 살짝 옆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관위원장이 앞으로 공천 심사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뉴스가 사실 대부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언론 관심은 저는 딱 2주 갈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전국 유세는 비대위원장이 돼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요. 비대위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비대위 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런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관심은 딱 2주 정도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도 한 2주 정도 집중 조명일 거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앞서 나온 영상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걸 묶었잖아요. 다음 얘기는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느낌이 다른 얘기를 꺼낸 이 발언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시죠. 전 괜찮습니다. 뭐 원하시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건데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 뭐 다른 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분위기는 좀 약간 차이가 느껴지네요. 오늘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거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검찰 출신이라는 게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예. 그 이후에 드러난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을 하는구나 이런 게 드러났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저는 비슷한 형태를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둘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때는 약간 핍박받는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좀 뭔가 좌천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좀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었으나 또 핍박받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핍박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지금 드러난 것도 어제 그 기자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시키드나 뭐 거의 이런 발언을 하고 그 기자분들한테 매우 신뢰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소신을 갖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시킨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 저는 매우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이처럼 한동훈 장관이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입을 닫은 이유는 어제 너무 많은 패를 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됐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을 상정했던 것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그 명품백 이슈에 대해서 좀 대립각을 세우고 그게 뭐 약속 대련 같은 사실상 합을 맞추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을 기획할 거라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이 대응하기 가장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사실 비대위원장을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패를 다 까버렸어요. 말 몇 마디 7분 동안에 지금 거의 도어스핑으로 그 자기의 패를 다 깠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지금 또 발언을 신중해라. 지금 발언을 까기에는 너무 좀 더 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냥 발언을 깠다라는 아주 좀 약간 날것의 표현 썼는데 까는 것보다는 공개했다. 의사를 비쳤다. 내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앵커의 직권으로. 이수환 전 행정관께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뭐 아까 같은 점 비슷한 많이 얘기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른 점. 뭐 검찰 출신이다 이런 공통점을 찾으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때 별명이 구수한 윤석열이었습니다. 사실 구수하시고 그 이 집념과 열정으로 하셨다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반대죠. 구수하지는 않고 그걸 뭡니까? 그냥 뭐 다이렉트로 올라간 엘리트 코스로 올라가신 분이죠. 저는 이 두 분들이 누구는 핍박을 받고 누구는 핍박을 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게 핍박받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한동훈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좀 그 화법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게 있죠. 근데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는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 들을 때 마동석이 하는 사랑해와 원빈이 하는 사랑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상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동석과 원빈이 같은 표현을 썼을 때 느낌이 어떤가? 느낌은 다르지만 그 진심이 통해진다면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께 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투박하고 좀 이렇게 마음은 담겼지만 투박하고 그런 표현 마동석 배우하고 비유하신 겁니까? 그렇게 진심 어리고 과감하게 다가가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한동훈 장관은 조금 더 그 굵은 선이 아니고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그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함께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것 또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심을 함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것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요. 다음에 나올 목소리는 두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선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분은 비대위원장 선배, 다른 한 분은 검찰 선배이자 당을 이끌어봤던 선배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살짝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우려나 걱정을 좀 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소위 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서 대통령 의중에도 아마 한동훈 지금 전 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꼭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중요한 건 때.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장관 마치고 총리하고 예. 시간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예. 결국은 이제 더 큰 정치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아주 몇 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준비를 해야지 지금 막 써버리면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석 전 장관,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얘기는 지금 등판 너무 빠르다. 지금 너무 좀 쉽게 쓰는 것 같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혹시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제가 저 황교안 전 대표의 입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저 황교안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때요.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죠. 그때 언론 보도는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나서면 안 된다였어요. 언론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경험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실패를 어느 정도 거듭하고 나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변화를 지금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전면 등판은 국민에게 정말 희망을 불러넣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아까 그 두 분의 그 어떤 지적과는 좀 반대신 거네요. 맞습니다. 언제 한동훈 장관이 뭐 3개월 전만 해도 강성 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박수를 치더니 이제 와서 나간다니까 또 등을 돌리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새로운 신인이 정치권에 등판해서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기존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까?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서 저런 목소리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는 요거 약간 결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든 거는 거기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뭐 기정사실 되는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되면 총선 결과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의 다른 길을 겪었던 전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 비대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리고 총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의 길, 완전히 다른 결과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큰 도전 아닙니까 지금요? 도전이 맞죠.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저는 안 나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라 강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그 속사정은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이 결심을 지금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비대위랑 비교하셨는데요. 한동훈 장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체급을 비교합니까? 지금 이제 장관직도 아직 내려놓지도 않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치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근혜 비대위 때는 강력한 그냥 대선 후보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임기 말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뭘 해도 그냥 다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대선 주자급 비대위원장. 다 차기 대권을 그냥 줄 수 있는 정도 위치에 와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도 한 번 안 달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와는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 경험이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고 해봤더니 선거 패배하고 나는 그냥 영원히 가버렸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섣불리 너무 승부수를 빨리 걸었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실패담을 고백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나가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총선에 나가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오히려 패색이 좀 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가면 오롯이 한동훈 책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권을 노려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대권 노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뭐 당 원로가 배 12척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많던 배는 누가 날려먹었습니까? 그러게요. 다 누가 침몰시켰어요? 왜 12척이 됐는가 지금? 왜 12척이 됐습니까? 그럼 원균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12척 있을 때, 12척 남아있을 때까지 같이 싸웠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12척이 남은 거에 장수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장수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관 역할로서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내가 장수요 그러면서 지금 나서서 12척 가지고 만약에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사람이 져야 한다. 한동훈 장관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아까운 카드다라는 얘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두 분이 분위기가 다른 분석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그동안 한동훈 장관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두 사람이 약간 주고받는 상황처럼 비추는데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준석 신경전 1차전인가? 요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 일단 뭐냐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요. 지금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국익의 결단인 양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총선 뒤에 하자라고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겁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예. 아니 김건희 특검 이거는 그냥 예상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 찝어주는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왜 준비를 못했지? 자, 이게 이렇게 주고받은 어떤 얘기의 일부인데요. 화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김건희 특검법 총선회 하자고 야당에 역제안할 것 같다. 그러자 방금 영상 보셨죠. 한동훈 장관은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기자들이 그 질문하니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한 장관의 직접 질의 제안에 응할 생각 없다. 그럼 안 물어보겠다는 거네요. 그냥 저렇게 전하고.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이 특검법 관련해서 뭐 독소조항 들어있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딱 좋은 악법이다. 이런 반응 보였잖아요. 그러자 이걸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이거 여론도 있고 한데 이 질문 아마 예측을 못한 것 같다. 한 장관이 이거 당한 것 같은데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뭐랄까요. 받아쳤을까요? 약간 신경전처럼 보이죠? 요거 이승환 전 행정관.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신당 얘기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두 사람의 신경전 더 치러지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됐을 때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이 추세와 바람이 예. 굉장히 매섭게 다가오고 자기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과연 이 호랑이를 어디로 끌고 갈지는 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량에 따라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할 때 예. 마치 한동훈 장관이 고이 품고 있는 비단 주머니를 자기가 꺼내서 한동훈이라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역제안.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뭐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호사가대 사유와 정계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던 얘기인데, 예. 그거를 한동훈 장관의 비단 주머니가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이 좀 그 전망하는 관점에서 보여줬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면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줄인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과 정치인 혹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줄인 부분은 예.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얘기,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명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지금의 포지션에서는 말을 줄이는 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 제가 짧게 네. 드리면 궁극적으로 네. 올해가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가정해 네.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배를 탈 것 같습니까? 서로 다른 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둘이 말은 잘 통할 것 같아요. 잘 통한다? 네, 앉아 있으면 말은 잘 통할 것 같아요. 대화는 참 잘할 것 같다, 둘이. 네, 말은 잘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지난번에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예. 만나자 했을 때 만날 이유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또 만남 얘기 있을 때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뭐 한 배를 타든 그 안턴 간에 일단은 좀 그 만남이 한번 성사되는 것만 해도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한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만날 것 같긴 하다.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그렇게 김기현 대표 만날 일 없다고 해놓고 만났어요. 조용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 저는 근데 이 모든 만난다 안 만난다 실제로 만난다의 모든 거는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의 이익을 위한 계산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준석의 이익과 또 정치인 한동훈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맞닥뜨려지는 점에서 한번 좀 만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두 이분이 만나면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겠죠. 아무래도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시 등장하셨던 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른바 단골 킹메이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이준석 두 인물을 대선과 연관지어서 조금 얘기를 오늘 꺼내놨거든요. 그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쟁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는 얘기하기가 지금 힘든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느 계기를 갖다 말아냈을 때 그 계기를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만큼 추진력과 용기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자, 송시훈 부의장, 킹메이커라고 통상 별명이 붙어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 뭐가 대선 차기 관련해서 뭐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같이, 물론 아직은 때가 이르긴 하지만 이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차기 대선 구도라고 하기엔 아직 두 분의 그 대선 지지율이 낮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 중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긴 한데, 4년 앞서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대선 후보 그 굳건한 좀 반열에 올랐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수준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뭐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이 뭐 차기 대선 구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분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저는 싸우는 게 아니라 좀 구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애, 그건 뭡니까? 저는 만납시다. 예, 뭐 만나자는 이겁니까, 얘기고 지금? 밀당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메시지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졌을 때는 한동훈 장관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명분이거든요. 회군할 수 있는 명분.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걸었던 명분이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난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직 비대위원장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내는 그 메시지들을 보니 이준석 전 대표가 명분이라고 할 정도의 메시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5일 정도의 뭐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뱉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워 담기가 힘들거든요. 27일에 이제 창당을 해야 되는데. 곧 옵니다, 지금. 예,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회군할 명분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구애의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신경전이 아니라 구애다 지금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거는 여당이 국민의힘 분들만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이러면서. 자, 그럼 일단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오늘 좀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한동훈 대표의 이 소위 말하면 참신함 플러스 존재감을 활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소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이 되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볼 때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를 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인사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자처하는 것이다. 아바타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 보니까 이렇게 뭐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걸 이렇게 빠뜨리지 않기도 읽는 모습 같기도 한데, 김성환 평론가. 지금 우상호 의원 얘기면 반갑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등판하라. 환영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통상 반갑다 환영하면 환영합니다. 잘해보세요라고 끝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바타에 끊으면서. 이거 뭡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정말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 개별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당 공식 입장으로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죠.
민주당 공식 입장에 나오는데 예. 한동훈 장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요. 개별 위원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으로 한동훈 장관은 오는 게 우리 민주당한테 오히려 유리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저는 뭐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분석을 했던데요. 한동훈 장관이 왜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물갈이 공천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굉장히 대통령 부부가 예민해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맡기고 그걸 처리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결국은 나의 신복,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절대 배신할 것 같지 않은 인물이 누구야? 예. 누구 한동훈 장관이야. 그러면서 일제히 친윤계에서 나서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뭐 옹이설이든 추대설이든 지금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달리 말하면 윤 대통령하고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낮은 상황인데 총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면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민주당은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심판론이 오히려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카드보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상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예. 앞으로 좀 그런 장면 계속 볼 것 같다는 신경전. 생각을 하는데요. 신경전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걸 수 있는 정치적 드라이브는요. 예. 내가 정치에 몸닿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 불신이나 정치 뭐 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상당수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된 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유롭기 때문이기도 해요. 좋게 말하면. 예. 한동훈 장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 검사 아니면 참모들 뭐 공천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명분으로 하겠어요? 인적 쇄신 카드를 들고 휘둘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휘둘려서 쳐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남권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국은 지금은 동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늘 관계라고 비슷하게 비교하면 좀 그럴까요? 하여튼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뭔가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할수록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점점점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의 반응 전해드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까지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보인 반응이 있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 특검법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도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시죠.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오늘 수사 공개 사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네.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이러니 한동훈의 예의 없는 제스처, 깐족대는 말투와 입모양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이런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입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저는 노래까지 들었군요. 그러니까 뭐 맹비난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비판 비난이군요. 이승환 전 행동관.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이 이제 전환이 될 경우, 네. 자 민주당에는 어떤 정치적 영향, 그러니까 정치적 득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는. 제가 20대 총선이 기억이 나는데요. 20대 총선 민주당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국내당 만들어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킬 때 그때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딱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122대 123이었나요? 제가 기억해. 예, 그 한석 차이였습니다. 그 스코어를 만들어서 의장을 가져갔는데 그때 저희 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고 아. 너희 그 민주당 점령당할 것이다. 뭐 우리가 일당 될 것이다. 우리 뭐 170석 이상 갈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네.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두려운 타이밍이 언제였냐? 예. 방금 발언했던 정청래 최고와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 시킬 때 지금 등장했던 네. 그분. 네. 예. 저분들을 컷오프 시킬 때 그 두려움이 깜짝 놀라셨군요. 입으로는 욕하고 민주당 망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은 컸거든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러 분석이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곧 그 전에 김기현 전 대표가 떠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김기현 전 대표 뭐 하고 계십니까?도 물어보는 분이 좀 계세요. 자, 그럼 일단 김기현 전 대표 최근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안건에 왜 안 올라간 건가요? 그 당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총선 과정 봐가면서 희생 혁신안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험지도 포함이 될까요? 대표님 희생을 언론에서 못 봐줬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또 저래고 이제 어떻게 떠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당대표에서. 그리고 나서 좀 많은 분들이 소식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오늘 뭔가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갑자기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저녁부터 김기현 전 대표의 페이스북, SNS에 이런 본인 프로필 같은 거 보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떴습니다. 국민의힘 퇴사라고 뜬 겁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게재됐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또 삭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퇴사라는 표현이 SNS에 딱 뜬 겁니다. 그럼 퇴사라는 느낌이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혹시 무슨 탈당 아닌가?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이 최근의 활동 프로필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당대표로 근무했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동석 전 행정관. 이거 뭔 일이 나서 이게 해프닝이라 그러는데 무슨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뭐 지금 국민의힘 퇴사를 했다. 이게 예. 진짜 탈당을 했다. 깜짝 이제 놀라죠. 뭐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됐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께서 당연히 바로 당대표 이제 전 김기현 의원실에 이렇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수습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돌연 삭제를 이렇게 한 건데 예. 저는 저 게시물은 예. 일단 뭐 김기현 전 대표가 이거를 직접 수정했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는 의원실 관계자가 이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전 대표가 이런 프로필을 수정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음. 그 앞에 그 뒤에 거 좀 보여줄까요? 그 요 퇴사 말고 그 뒷부분 설명 나온 부분이요. 자,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당대표로 근무했으니까 이 과거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은 어떤 조직을 떠났다라는 게 표시가 자동으로 되나 봅니다. 근데 이걸 갖고 깜짝들 놀란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정했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다. 지금 이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했음으로? 수정을 했으니까 나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거를 이제 임무를 수행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유권자들, 지지자분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뭐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성실히 예. 수행했다. 이런 것도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예.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문구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전에 뭐 메시지도 낸 걸로 아는데요. 예.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저 퇴사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막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자 해프닝이라고 설명이 끝난 뒤에 아마도 그걸 의식했나 본데요. 김기현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좀 살짝 밝혔는데 앞으로
자주 뵙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울산 남구에 전념할 것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 죄송. 저거 보면은 지역구 출마는 꼭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빴던 중앙당 업무 내려놓고 울산 남구에 전념한다.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승환 전 의원과. 네. 그런데 울산에 계속 계신다는 뜻 같기도 한데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한 겁니까? 그간 뭐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만나신 것 같고 페이스북도 수정하신 것 같고 그걸 또 굳이 수정을 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페이스북 해프닝을 보면서 한 1년 전 딱 이맘때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 비난 트위터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도 깜짝들 놀랬죠.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고 막 온갖 신문과 방송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고양이가 눌렀다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태블릿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고양이가 누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저런 작은 해프닝 하나에도 예. 국민들께서 엄청난 관심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부분에서 행보를 좀 크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김기현 대표님의 선의를 믿습니다. 선의요?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예. 대표직을 지금 내려놨는데 예.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선의를 믿어요. 그 이상의 예. 것은 뭡니까? 뭐 본인에게 이제 뭐 험지라든지 불출마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정말로 지금 지역구 불출마. 네, 뭐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됐을 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의를 저는 믿는데 근데 예. 저는 정치인 김기현이라는 캐릭터 다음 국회에 예. 그런 캐릭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그래도 중재할 수 있고 위기를 겪어봤던 그런 캐릭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당장 이제 페이스북 이제 수정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렇게 문자 보내서 지역 행보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그 부분이 문자 좀 다시 한번 네. 띄워주세요. 지금 그 이상의 어떤 선의도 좀 보여주라 했는데 지금 네. 이거 보면은 울산 남구에 전념한다.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하니까 자주 뵙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역구 출마를 포기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저기는 의지 아닙니까? 저거는 지금?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정치인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와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 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버스 92대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본인의 마음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치인이라면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그 생각하고요. 맥락으로 봤으면 네. 좋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근데 저는 정말로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과 총선 승리를 위한 선의를 믿습니다. 본인에게 뭐 다른 게 요구가 된다면 예. 저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기현 전 대표가 저 이승환 전 의원께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 방송 끝나면 받겠습니다. 전화하면 꼭 알려주세요. 어떤 네네. 내용으로 전화하셨는지. 예. 예, 김성환 평론가.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를 위한 변명을 제가 좀 해줘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옹호를 오히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자의로 사실 당 대표에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 하나밖에 지금 남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불출마하게 되면 그냥 정계 은퇴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남구에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선언하기 전에 내 이력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그 역임했음. 네. 왜냐하면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쓰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 다른 이력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지금 그러니까 했음이라고 하니까 얘가 자동 완성으로 퇴사 이렇게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과는 좀 다른 해프닝이 생겼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김기현 대표는 아마 글쎄요 공천을 안 주면 또 혹시 모를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뭐 불출마나 다른 카드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울산 남구를 지키면서 예.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번에 분명히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퇴사란 표현이 등장해서 어제 저녁부터 기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쭉 그 상이 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기현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사항 좀 뭐 여러 가지로 요모조모로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야당 사항 좀 지금부터 좀 볼까요? 오늘도 만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만남에 대한 반응까지 보이신 분도 있고요. 우선 제목으로 확인해 봅니다. 제목이 무슨 이게 군사작전입니까? 뭡니까? 고립작전 통할까? 누가 누구를 고립시키는 걸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자, 지난 그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만나서 긴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절대로 선거는 하지 않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만남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만나야 됩니다. 전대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뭐 그런 거 약간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 성시훈 부의장. 그런데요, 지금 화면에 이 만남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재명 김부겸 회동 실망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해오던 일 계속할 것. 해오던 일이 뭡니까? 신당 아닙니까 지금? 이거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성시훈 부의장. 이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만나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걸 제안을 한 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지금 바로 만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지금 포용을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분열이 만약 일어나면 결국 책임은 쌍방이죠. 쌍방인데 좀 더 권한이 높은 권력이 있는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말에서 뭐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면 형이 좀 참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유가 좀 더 힘이 세고 권력이 센 사람이 좀 참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전직 당대표와 현직 당대표가 만약 이렇게 분열 갈등의 상황이 왔다면은 지금 현직 당대표께서 좀 더 품고 포용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나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릴 게 아니라 예. 이재명 현 대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 이런 것들을 연판장을 내야죠. 이 연판장이라는 게 사실 권한이 더 센 사람에게 좀 혁신을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연판장이 이미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쓰였습니까? 저는 아직 그 희망, 그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이낙연 그 전 대표께서도 메시지의 이 높낮이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 있는 뭐 중진, 당에 있는 의원 모두가 좀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지 뭐 저는 지금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뭐 이럴 때 뭐 사쿠라다 뭐 이런 비판하면서 누군가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품으려고 하고 좀 민주당의 가치 속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력이 좀 더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지금은 이 회동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지만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얘기를 꺼내놨을 때 이른바 삼총리 연대. 여기서 말하는 삼총리는 문재인 정부당의 삼총리,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뭘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잠시 돌았지만 약간 잦아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2차례 만났고요. 오늘까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주에 정세균 전 총리까지 만날 예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려는 거 아니냐. 신당 쪽을 안 되도록 고립작전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상황이 좀 이런데 이게 며칠 지났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답을 좀 내놨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큰일 났다. 네. 이 정치 때문에 더 큰일 났다. 이렇게 절망하시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영상 나갔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 정도면 신당을 정말 하려는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살짝 이게 좀 시간이 저 인터뷰 이후에 지난 18일이니까 좀 지난 날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획기적인 변화 있으면 대화 용이 있다고 해왔고 연말까지 시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요, 어떤 한 언론의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질문서가 전달이 됐는데 질문서에는 완전히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기정사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정사실하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앞서서 예라고 답했잖아요. 이건 약간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나왔던 김부겸, 이재명 두 인물 만남에 대한 반응 한번 다시 자막으로 좀 올려주시죠. 여긴 또 다시 해오던 일 계속할 것이라고 됐어요. 김성환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정치인이 이낙연답지 않아요. 아마 실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궁색한 처지로 몰렸다. 이렇게 또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지금 너무 많은 겁니까? 고민도 많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막 뛰어나갔는데 지금 아무도 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의원들이 좀 생기거나 좀 세력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좀 아무도 안 따라오는 상황이 되니까 가다가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김부겸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실망이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왜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만남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만남까지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제안이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런 현 상황이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석하기로 삼 총리 뭐 연대설 얘기하다가 뭐 그것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띄운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 떼버리고 두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품어안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완전히 고립되는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나 발언하는 모습을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실망 여기에 더해서 해오던 일 계속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자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신당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든다. 그건 이낙연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통합 방안이든 뭐든 내놓으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 리더십에 관한 문제,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세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품고 가려고 하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산이든 강을 건너든 간에 어찌됐든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 내가 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자고 삼고 초려를 하든 만나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의 통합 방안이든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내놓는 이런 모양새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빨리 반응을 보이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니까 엄중낙연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엄중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야당과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또 예측을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는 태생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봐서 신당을 창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도 반대하고 민주당을 지키신 분이고 민주당 의원으로 5선 전남지사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지 않고 신당 창당하지 않는다라는. 성준 부의장. 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 희망을 담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희망상. 같아요. 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파괴력이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정직 당대표를 하셨고 정직 총리까지 하셨고 저는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이런 당의 원로들, 예.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지금 좀 아까 고립 작전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지금 실제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 현명한 판단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같이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지 않게 같이 얘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좀 지금은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마음을 아직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시훈 부의장이 이낙연 전 대표가 가까운 정치인한테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혹시 전화 오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도로 전해드릴게요. 아무튼 아까도 전화한다고 제가 양쪽에도 물어봤는데 뭔가 이렇게 쓴소리 좀 하셨어요.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께서.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정치인들이 항상 말 조심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선거가 다가올 때 실수하는 말은 정말 치명탈수가 있는 게 이게 과거 선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뭔가 또 얘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툭하면 불임 얘기. 이거 요즘에 불임 얘기 잘못 꺼내면 이거 되게 민감한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주제네요, 지금요. 과거입니다. 이게 벌써 2021년이군요.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송영길 전 대표. 당시에 불임 얘기를 꺼내갖고 한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최재형 다 용병들이잖아요. 네.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지금 용병으로 쓰는 거잖아요. 최재형, 윤석열을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당 앞에 불임 붙이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됐거든요. 아니 하필 그 많은 표현 중에 무슨 불임 얘기를 여기다 왜 붙입니까? 진짜 불임이신 부부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저런 표현이.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입니다. 민영배 민주당 의원. 최근에 약간 어떤 발언이 좀 논란이 종종 되셨던 분인데 오늘 SNS상에 뭔가 여기도 역시 이제 검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시면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하면서 불임 정당이 요 뒤에 속어 썼죠. 창피하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하긴 당명을 뭐 검찰 힘을 바꾸면 되겠네면서 불임 정당이라고 썼는데 아마 본인도 쓰고 나서 의식을 했나 보죠. 이거를 반쪽 정당이라고 고쳤다가 아예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이거를. 이송환 전 행정관. 네. 이거 불임이라는 표현이 되게 민감한데 이거 뭡니까, 이거? 정치의 언어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뭐 시나 책 그리고 관용어 속담에 있는 표현까지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도 못 씁니다.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도 쓰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선례들이 다 남아 있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정치권에서 사용하지 말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와서 관련 단체로부터 또 법적 제재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민영배 의원을 보면 참 한결같은 점은 인정합니다. 한결같다고요? 네, 한결같은 점은 인정하는데 지난번에도 본인의 그 토크 북콘서트에서 여성 비하 발언 나온 거 그때 그 그렇게 행사장에서 나왔죠. 네, 그렇게 그 암컷 발언 나왔을 때 옆에서 웃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당의 위상과 위신을 떨어뜨렸는데 지금 또 여성 비하 발언인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한결같은 분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영배 의원이 그 상대당 의원을 통해서 댓글에 그 GSGGD라는 그
그 한글 용어를 영문 약자로 풀어서 쓴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 예. 자당 국회의장을 통해서 썼던 건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혼나고 욕먹었는데도 굳이 또 한번 써먹고 굳이 썼다. 본인 북콘서트에서 그렇게 혼나고 욕먹었는데도 또 여성 비하 발언을 쓴다. 이거는 저 한결같은 점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좀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좀 심하게 민주당 당원 당규에 태형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했는데 더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 출신이고 언어의 중요성과 용어의 중요성을 아신 분이고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실을 다 통해서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인데 예. 그런 감각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자극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저분이 나오시는 곳이 공천받으면 되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전략적 판단도 있고 내 존재감을 높이고 내가 내 존재감을 높여서 이곳에 공천 확정 짓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미한 표현이 논란된 게요. 이게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거에도 꽤 있었어요. 이 과거에 요걸로 큰 논란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애 낳는데 갑니다. 하도 불임이라고 해가지고서 출산 하는데 갑니다. 그 무슨 느닷없는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을 옵니까? 후보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좀 지금 우리 다산체 불임 정당이라 그러다가 지금 다산체제로 들어간다니까 다음 주부터 보세요. 누구 송시훈 부의장 간단하게 이거 애기를 요즘에 아이를 낳는다는 문제가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출산이 잘 안 되고 있고 출산이 낮은 부분. 과거에도 저런 얘기를 막 툭툭 했군요. 그렇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저런 단어를 써왔다는 것 자체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도덕적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의원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는 이유는 저는 보면은 실수를 하셨던 분들이 꼭 계속해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자극적인 발언,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지지자들이 박수도 쳐주고 환호해주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맛에 중독이 돼서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사이다 발언도 계속 하다가 이렇게 계속 트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림을 못 참을 것 같으면 이런 사이다 발언 그만해야죠. 요즘 누가 이렇게 사이다, 탄산 이런 것 많이 안 찾는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이런 발언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좀 진득한, 좀 진중한 발언들을 하시는 게 당에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당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긴장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는 뭐 선거에 있어서는 호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악재죠. 민주당도 이렇게 못하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서로 긴장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전 좌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 의원분께서 뭔가 깜짝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셨어요.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자를 한 분 만났는데 기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청라에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를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아니면 송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청라에서는 그걸 못 봤대요. 김수환 평론가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그러면 특정 지역의 아이들은 욕을 그냥 달고 살고 다른 지역은 안 그렇다고 비교한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게 본인이 아는 어떤 지인의 발언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다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게 굉장히 공개적인 자리였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지역 구민들은 어떻게 이거를 들으실까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치인들 발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식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강남 아이들은 아주 말 곱게 쓰고 강북 아이들은 뭐 입에 욕 달고 사는 것 같아. 마치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런 식의 비유를 하는 비슷하게 얘기하는 셈이다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뭐 어떤 사회적인 뭐 소득 수준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평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분 말씀하신 분이 인천시 의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차별적 인식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는 아까 뭐 불임 정당, 뭐 불임이라는 표현 사용한 거와 그 차원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지금.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신의 그것도 뭐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하는 지적에도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그랬던 게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완전히 차별적 인식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건 이건 예.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석 전 의원과 지금 뭐 저분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비교를 하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이 어떤 곳입니까? 이부망천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가슴에 정말 상처를 그 입은 얘기를 곳이에요. 꺼내 나서게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게 총선 전국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인천이면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에 있어서 정말 여야를 통틀어서 정말 수도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여야의 그런 통렬한 그런 지금 마음이 있는데 이런 예. 발언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앞으로도 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런 망언을 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징계 조치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무슨 이렇게 운전 문제로 무슨 벌금 선고 받으신 분이 있죠? 여기 지금 화면에 일단 나가는데 화면 좀 볼까요?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지금 뭐 2021년 말에 이제 어떤 운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복 운전 이런 사안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당시 경찰과 통화에는 본인이 운전했다는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이후에는 뭐 대리 운전기사가 다시 했다. 근데 아무튼 벌금 500만 원이 지난 15일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거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긴 해요.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해명인지. 10시라고 했는데요.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 운전을 합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굳이 그리고 저는 반백수입니다. 서울에서 따로 살림하고 대전에 살림을 하는데 굳이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제 돈을 내면서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숨부터 일단 쉬셨어요. 예. 일단은 본인이 운전했다. 그리고 이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처음에 뭐 운전했다라고 뭐 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건 대리기사가 한 거다. 네. 그리고 나서 뭐 본인 그날 일정이 워낙 많고 힘들어서 누가 불러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대리기사를 누가 본인을 위해서 불러줬는지. 네. 예. 그리고 누가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경 부대변인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억나게끔 몇 가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21년 12월 12일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면요. 음주운전이냐 초보운전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경력을 가지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초보자, 초보운전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이경 부대변인은 그날 저녁에 보복 운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에 부천에 있는 방송국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김재섭 도봉 당협위원장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한 5시 반, 6시 정도에 부천에서 여의도로 돌아오시는 시간 굉장히 막혔을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겁니다. 늦은 저녁을 드셨겠고요. 그리고 캠프 상황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지 않았다면 본인이 운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의 그 자동차를 가지고 그런 그 위협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 정치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의 단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틀 동안의 공개 활동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였겠죠. 대선 주자들이 음주운전이냐 초보운전이냐 가지고 싸울 때 보복 운전한 부대변인이 지금까지도 정치를 하고 또 출마를 하겠다고 억울하다라고 토로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뭐 대리운전, 본인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 이렇게 얘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성시훈 부의장.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요? 예,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당의 구성원이 억울하다고 했다고 해서 예. 이것이 좀 아무리 우리도 설득되지 않는, 우리 구성원조차도 설득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용인해주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면 아마 당에서 큰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건데요. 예. 일단은 잘 수습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경 부대변인이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은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단 당에서는 조치가 좀 취한 셈입니다. 지금요.